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확진자가 중랑구에 있는 한 헬스장을 방문하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봉구의 요양시설에서는 밤사이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확진자가 확진 판정 전 방문한 운동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어제 확진된 2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어학원에서 확진된 20대 남성과 중랑구의 한 헬스장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운동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랑구는 이 헬스장의 동시간대 이용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방문자와 직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도봉구에 있는 요양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이 시설 관련 신규 확진자는 14명, 누적 확진자는 16명인데 현재까지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은 성심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104명 가운데 1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1명 늘었고 수도권 개척교회와 양천구 탁구장, 한국대학생 선교회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과 관련해선 기아자동차 광명 소화리 공장 직원이 3차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61명이 확진됐고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147명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모두 12,05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방역당국의 집계인데요. 어제보다는 49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5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역 발생이 44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5명입니다. 서울이 가장 많아서 29명이고요. 그다음이 경기가 14명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3명이 나왔고요. 인천과 충남 그리고 검역이 각각 1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자만 놓고 보면요. 충남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도권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모두 수도권에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집단 감염이 문제인데 고령층 감염이 많다는 게 더 걱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주요 발생 현황을 보면요.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14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확진자는 139명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95명이고요.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은 61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도봉구의 노인보호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만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방문 판매업체 그리고 운동시설과 노인보호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고령층의 확진이 증가한 겁니다. 최근 확진자의 연령 추이를 봤더니요. 5월 초만 해도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5월 말부터는 푸른색의 65세 이상의 비율이 20, 30대보다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 고령층에 특히 취약해서 중증이거나 위중한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면서 온열 질환에도 취약합니다. 낮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밀폐된 장소는 최대한 피하며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최소 16명 나오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방역 작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80대 남성은 지난 8일까지 이곳을 나오고 지난 9일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문자 받자마자 충격적이었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하고 가족 돌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시설 휴관으로 당장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를 더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강남구 회사, 금천구 교회 등으로 번져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 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시설도 늘어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임과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해서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전국에서 29만 5천 명이 응시한 올해 최대 규모의 지방 공무원 시험이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중 지방 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천 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평소 30명 수준인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이번엔 20명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 한때 제주 서부와 산지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 12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산 99, 한라산 사제비 오름 89, 중문 85, 새별 오름 75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아침 한때 제주 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침수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장맛비는 오후 들어 차츰 기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등 내일까지 제주 지역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나 공사 현장 등 취약 지역에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공항에는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용객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을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화물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빗속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창녕나들목 부근에서 4.5톤짜리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빗길을 운전하던 A씨가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버스는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승용차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14톤 화물 트럭도 버스 뒤쪽을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56살 B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잔여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 차량 회전판에 끼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후방 카메라와 CCTV를 확인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회전판이 작동한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경남 창녕에서 어린 딸을 잔인하게 학대한 계부가 오늘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친모는 건강 문제로 경찰 연행이 미뤄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오늘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늘 35살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오전 11시 55분쯤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행 당시 계부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부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자해 소동을 벌여 이번에 경찰 조사가 늦어졌습니다. 계부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살 친모는 건강 문제로 조사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경남 창녕군에 사는 9살 여자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4층 빌라 옥상을 통해 옆집으로 탈출해 도로를 달리다가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계부와 친모에 대해 여자 어린이를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 2명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남성과 한 여성이 길에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남성이 계속해서 여성을 힘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이 뒤에서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뒤 도로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행인 한 명이 한쪽을 가리킵니다. 지난 10일 새벽 서울 송파구 한 버스 정류장 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여성들은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은 가해 남성이 자신의 양말을 건드렸다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려 광대뼈를 함불시킨 이모 씨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철도경찰대는 역내에서 발생한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면서 도주의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아동학대 감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조사 등의 차질이 생기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최근 들어 아동학대 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기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방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보지 못한다던가 부모님들이 거부하신다던가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면은 그걸 또 강제적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같은 위기 아동을 예측한 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방문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만 그렇게 사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문 조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인지 아동학대 112 신고도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지난 3월과 4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5% 넘게 줄어든 겁니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턴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만 등교가 미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에서 했던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2단계 정상화 조치가 각 주별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계속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미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선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it's consistent with several other studies which essentially show that if you've got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the virus really has no place to go.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뉴욕주 등 그동안 진원지였던 곳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적 시위 여파로 인한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 중인 미국 전역에서 가장 핵심 현안은 효과적인 방역 대책일 텐데요. 자외선인 UV 광선을 쏘는 로봇이라든가 UV 광선을 이용한 각종 장치가 바이러스 퇴치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 최근 새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자외선인 UV 광선 장치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커튼을 닫고 방을 밀폐시킨 뒤 로봇만 방에 두면 6분간 광선을 발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99.9% 박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봇 제조사 측 주장입니다. And microorganisms like the COVID-19 virus, they simply are defenseless. UV 광선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작업은 병원에서 이미 사용됐던 기술입니다. 이젠 병원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있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상가나 마트 등에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1차 경제 정상화와 함께 정상 운행에 들어간 뉴욕시 지하철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V 광선이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hey help kill viruses and bacteria. That being said, I have some real concerns about it. UV light is harmful to humans over prolonged exposure. UV 광선이 시력 상실이나 실명 또는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네, 남미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페루에서는 환자를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 환자 가족들이 직접 구하고 나섰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달분 충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파울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길 한가운데 긴 줄에 선 페루 수도 리마 시민들이 어른 키만한 산소통을 세워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족들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Nosotros estamos de aquí desde las 9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ya haciendo la cola. 10시간 정도 기다려 산소를 충전한 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가족들이 입원한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살릴 산소가 부족해 직접 충전에 옮기는 겁니다. La gente no tiene oxígeno dentro, tienen que comprar. Yo tenía que comprar 2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 padre hasta este hospital.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21만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도 9만여 명은 집에서 치료 중으로 역시 산소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상승하는 가격도 부담입니다. 매일 충전을 해야 하지만 월 최저임금으로는 20일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No sé, me gustaría que esto ya pare ya porque es muy triste todo lo que nosotros estamos viendo con nuestros familiares. 산소 부족과 가격 인상이 지속되자 페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용 산소 공급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에선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공헌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변모해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가치를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리처드 그린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위협성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혼재돼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이제부터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대남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남조선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부장은 최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대북전단 관련 우리 측 대응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은 10번, 20번도 더 만들고 남았을 것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또 남북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이 남측의 합의 불이행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통전부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외에 북한 주민들이 듣는 조선중앙방송에도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서민입니다. 네,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자체를 통제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험구역 지정이 검토되는 곳은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의 대북 접경 지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조장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접경 지역의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 통제 조치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위험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대북전단 살포 준비 행위도 미리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단속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경기도 등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대상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제주도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다가 밤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밤에 비가 시작되는 데다 비의 양도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적어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로 중부는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